이 FOMC가 끝나고 나서 시장은 초점이 침체로 가버렸죠. 그런데 침체에 대해서는 시장 아직 전체적으로 낙관적입니다. 지금은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경기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없애기 위해서 올리는 거니까 이유가 달라서 결국 제가 보기에는 10월 중순부터 진행되는 미국 기업 실적의 발표가 이걸 결정할 거다. 오늘 모신 분은 인모스트 투자자문의 장재창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제 드디어 있었죠. 네. 그동안 이제 75bp냐 50bp냐 네. 50bp 쪽이 좀 우월하다가 막판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터지면서 75bp로 갔다가 또 지나니까 100bp 나오는 거 아니냐까지 또 나왔었죠. 그렇죠. 네, 아주 드라마틱했는데 어쨌건 예상대로 75bp 정도는 나왔으나 시장은 네. 엄청 요동을 치고 있단 말이죠. 네. 그건 이제 연준 의장이신 그 파월 의장의 네. 말 한마디 때문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일단 이 상황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9월은 그 FOMC 8번 중에서 점도표랑 S&P가 같이 나오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어제 아침에 끝난 장에서 그 한 3가지 정도를 봐야 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지만은 그냥 그 숫자가 너무 많이 제시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그걸 좀 어떻게 보느냐 면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우선은 기준금리는 75bp를 인상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요. 그럼 75bp 인상한 거는 벌써 3번째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올해 3월에 시작해가지고 이미 3.25에 도달했는데 미국 역사상으로도 아마 제 기억에는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그 94년도가 한번 기억나는데 94년도는 1년간 300bp 그러니까 3%를 올렸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때도 탈이 좀 많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25bp를 단순하게 6개월 안에 300bp 이상 올렸습니다. 3번을 계속 이런 식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75bp 올렸지만 그 안에 있는 숫자를 좀 보면 압도적입니다. 네. 상당히 걱정스럽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점도표라는 게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점도표는 다 플러시라 그래서 투표하는 사람들 말고 전체 관련된 그 다른 연방은행 행장들까지 다 참여하는 19명 정도 참여하죠. 그런 점도표가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봐야 할 포인트는 사실 이게 또 제일 중요한데요. 뭐냐면 올해 말에 몇 프로까지 어디까지 올릴 거냐.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무겁고 중요한 거 최종 가장 연준이 지금 생각하는 최고 마지막 올릴 금리가 언제 얼마일 거냐. 이게 중요한데 올해 말 금리가 쇼크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6월달 지난번 점도표가 6월달에 있었는데 6월달에는 3.4라고 올해 말까지 3.4가 최고 예상이었는데 이번에 4.5를 발표했습니다. 1%가 넘어가는 거의 1% 이상을 더 올려서 올해 말에 예상보다 1% 이상 올리겠다는 걸 밝혔고요. 최종금리라고 말하는 터미널 레이트라고 말하는 이게 굉장히 사실 모든 면에서 제일 중요한데 23년도에 4.7까지 올리겠다. 요거는 6월 달에 3.8까지 예상했던 건데 4.7로 올린 거니까 이것도 100bp 정도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충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고 나서 점도표에 나타난 내용으로는 23년도에는 그대로 유지하다가 4.7을 상반기에 올리는데 이걸 유지하다가 금리 인하는 24년도에 하는 걸로 그래서 24년도에는 3.9로 내리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도표상으로 저희가 좀 이해할 수,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목표 금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실은 시장에서 기존에 예상했던 올해 말 금리는 4.0까지는 충분히 좀 반영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조금 높아서 4.25까지 반영을 했던 상황인데 4.5까지 나와 버렸기 때문에 추가로 시장에서 금리 더 올리는 거를 가격에 반영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오늘도 주가가 빠졌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주가가 하락을 해서 이 숫자를 맞힐 걸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내년도에 4.7을 올린다는 거는 당연히 연준은 금리 인하를 포기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숫자 자체도 높기 때문에요. 최종 금리가 4.7이면 아주 부담스러운 숫자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대출 뭐 이런 모든 거, 특히 이제 신흥국 같은 데들, 이런 데들, 특히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지만 고민이 확 생겨버린 거죠. 쫓아가야 할 금리가 저렇게 미국이 4.7이면은 만약에 저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도 얼마까지 올려야 할지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용 문제, 대출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서는 아주 좀 부담스러운 숫자까지 갔다라고 봐야겠고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한 1, 2개월에 걸쳐서 이 최종금리 4.7을 전체 시장의 가격으로 반영하는 모습은 계속 좀 있을 것 같다. 요거는 금리로도 나타나고 주식 가격으로도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보면 각 나라의 환율로도 나타나죠. 요게 아마 최종금리가 4.7이라는 건 앞으로 이제 한 달 내에 쭉 반영할 걸로 보여지고요. 세 번째 저희가 봐야 할 면은 SEP라 그래서 네. Summary Economy Projection이라 그래서 이제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서도 상당히 놀랄 제시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GDP 성장률을 올해 6월까지는 미국 GDP 성장 올해 22년 성장률을 1.7로 봤었는데 이걸 0.2로 낮춰버린 겁니다. 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사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올해는 경제가 후퇴한다. 결국 침체를 감안한 듯한.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까지 특히 제롬 파월이 말했던 연착륙이 가능하다. 그 연착륙이 좁은 길이지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번엔 연착륙이라는 표현도 안 했지만은 그런 쪽 말도 안 했지만 이들이 보고 있는 프로젝션이 만약에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라면 침체를 감안하고라도 금리를 4.4, 4.5까지 올리겠다는 거를 어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돼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이 FOMC가 끝나고 나서 시장은 초점이 침체로 가버렸죠. 침체를 감안한 듯 그렇죠. 하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침체는 올 거야 이 분위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사실 연준 뭐 대표인 제롬 파월 이런 사람들은 침체를 올 거라고 말은 절대 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예, 침체가 올 거란 말을 한 적은 역사상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 입장상 그럴 수도 없죠. 그러나 제시한 SEP를 보면 이 침체를 감안한 듯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고요. 이게 또 실업률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실업률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제롬 파월은 여러 번 실업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중요한데 실업률 변화가 좀 큰 편입니다. 올해까지는 3.8 정도 뭐 이런 정도인데 23년 실업률을 4.4로 예상했어요. 이 얘기인즉슨 실업률이 상당 부분 올라간다는 거고 지금까지 실업률이 0.5%만 올라가도 침체가 왔는데 반드시 이 정도면 거의 0.9 뭐 0.8이 올라가는 거니까 실제로 연준은 23년도의 침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수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 모습이다라는 것도 실업률에서 좀 나타났다. 또 하나는 PC라 그래서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원래 지난 6월까지는 올해 말 목표가 5.2였는데 이걸 5.4로 올린 거죠. 인플레이션은 더 올라갈 거라고 본 거죠. 네. 관리가 안 될 거라고 보는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FOMC에서는 숫자로는 이런 발표를 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한테 좀 풀어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제롬 파월의 인터뷰예요. 인터뷰는 굉장히 많은 지금까지 그래서 그 인터뷰 때문에 주가가 올랐었죠. 그렇죠. 예, 발표는 인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인터뷰로 올랐는데 이번에는 반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인터뷰의 대표적인 헤드라인은 이겁니다. 내 메시지는 잭슨홀 미팅 이후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 때 이제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그렇죠. 해서 시장이 확 꺾였잖아요. 그때 한참 다시 재반등하기 시작했다가. 예, 반등 중에 그 기세를 꺾어버렸었죠. 그 얘기를 그대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2% 낮추기로 굳게 결의했고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계속 유지할 거다. 딱 요 마디를 던졌고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좀 알아야 하는 내용들 보면은 중간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연착륙은 도전적이다, 어렵다는 얘기죠. 이미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전에 코멘트하고 많이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번에도 적절한 시기가 되면 금리 인상 속도는 늦출 거다라는 얘기를 섞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뭐 정확하게 금리나 당분간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고요. 그 다음에 QT가 지금 시장에 굉장히 관심사인데 QT는 뭐냐면 양적 그 축소라 그래서 이제 연준이 갖고 있는 채권을 연준 창고에 있는 채권을 밖으로 내놓기 때문에 돈을 흡수하는 거죠. 네. 이게 9월부터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이거에 의한 또 다른 충격을 또 있지 않겠나라고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MBS라 그래서 주택 그 저당 직권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만기가 30년이라 연준이 그냥 만기 돌아오는 거를 재투자 안 하는 이런 좀 충격이 약한 방법으로 할 수가 없고
얘를 줄이려면 반드시 팔아야 되는데 얘를 팔면 30년짜리 지금 시중 모기지 금리가 미국 같은 경우 6.2, 6.3을 갔으니까 얘가 나오면서 나머지 금리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여져서 시장이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뭐랄까 긍정적으로 뭐라고 대답했냐면 모기지증권 매각 계획은 없다. 앞으로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서 시장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을 닫아 버려줬죠. 사실 그 긴축, 공격적 긴축이잖아요, 그게. 예, 맞습니다. 네, 그냥 돌아오는 채권에 그냥 만기, 그게 더 이상 발행하지 않는, 만기 때 돌아오는 거 그냥 발행하지 않는 정도가 그렇죠. 이제 일반적인 기대가 되고. 근데 돌아오지 않은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거를 막 매도하는 거면 이제 우리는 얘가 죽었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게 이제 전문가분들 이야기였는데. 맞죠. 맞죠. 이거는 이제 다행이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저런 벌이 분명하게 매각 계획 없고 앞으로도 고려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딱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앞에서 제시된 그런 더 높은 금리들이 그대로 반영됐고 QT에 대한 두려움이 왜냐하면 9월부터 또 2배가 되는 것들이고 지금까지는 사실은 많이 했어야 되는데 거의 하지를 못했었거든요. 네. 이게 한꺼번에 나올까 봐 두려워했던 그게 만약에 시장에 그대로 쏟아졌다면 어제 끝나고 나서 그 국채금리 그다음에 오늘 당장 국채금리가 사실상 굉장히 폭등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미국장에서 금리가 오르긴 좀 올랐습니다. 그런데 QT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닫히지 않았다면 훨씬 더 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QT에 관련해서는 좀 상당히 깔끔하게 어떤 해석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전체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라고 보면은 우선은 아셔야 할 게 첫 번째는 제시한 금리가 올해 말에 4.4에서 4.5, 내년도에 4.7이기 때문에 시장은 그냥 질려버릴 수는 있지만 항상 아셔야 될 게 시장이 지금까지 그냥 뭐 별로 안 올릴 거야 하고 오지 않았다는 거.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이미 겁을 줬기 때문에 시장은 어디까지 반영했냐면 현재는 한 발표된 금리의 25bp 미만까지 정도. 그건 우리는 금리 선물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스왑 거래 같은 걸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올해 말 금리는 지금 4.5로 제시되어 있지만 4.25까지는 반영돼 있기 때문에 향후 0.25 25bp 정도를 더 반영하게 될 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반응은 두 가지로 나오죠. 주식은 하락하고 금리는 올라가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바로 2년물 금리가 4.12. 이거 2007년 이후 최대 가장 높은 4%를 훌쩍 넘어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연준의 눈높이와 시장이 맞춰가는 작업이 앞으로 진행된다. 라는 부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다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미리 반영한 부분이 이번에 보면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막 그 격차가 엄청나게 커서 상당 부분 주가가 하락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 침체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그 침체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많이 반영하게 될 것 같다.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두려운 것 같아요. 네.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지금 들고 있고 이미 물려 있단 말이에요. 현금 있으신 분들에게는 시장이 충격이 또 올 수 있다라는 얘기는 더 싸게 살 기회가 온다는 얘기니까 참 즐거울 수도 있는데 네네.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공포스러운 얘기죠. 지금도 많이 빠졌는데 지금도 30% 40% 빠졌는데 여기서 더 빠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방으로 충격이 있을 거를 전제로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지금까지 시장이 반영해 놓은 거는 연준이 금리를 생각보다 많이 올린다. 그리고 쉽게 완화적으로 안 바뀐다 이런 거 정도이니까 그거는 저는 시장에선 거의 다 반영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침체에 대해서는 시장 아직 전체적으로 낙관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월가 그 미국에 있는 그 월가에서 아주 많은 그 비중으로 이번 침체는 오더라도 마일드하다, 얕은 침체다. 왜냐하면 지표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보기에도 침체는 아직 주식 가격에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제 생각에 침체가 과거에 제가 경험했던 그러니까 데이터로 말하면은 1955년 이래로 12번의 금리 인상에 의한 침체가 왔는데 그 12번 중에 9번은 완전 침체가 강력하게 나타났고 3번만 면했는데 이 3번도 사실은 좀 예외라고 그러니까 면했다고 할 수 없을 특별한 이유들이 좀 있었습니다. 거의 100% 침체가 왔고 이 침체가 왔을 때 하락폭 정도는 45에서 50% 정도 됐던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S&P 500 기준으로 보면 정확하게 25% 정도까지 내려갔었습니다. 6월달 저점에서. 그러니까 그만큼을 더 반영해야 하는
그런 침체가 과거에는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침체가 이거는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사실은 현금을 현금화하는 작업을 그러니까 지금 떨어져 있지만 골라서 해야 하는 작업을 해야만 할 정도입니다. 지금부터 침체까지를 감안한다면. 그런데 연준에서 그러니까 그 월가에서 왜 자꾸 마일드하다 얕은 침체라고 말하냐면 그렇죠. 이 지금까지의 침체들 아까 말씀드린 15번의 그 통계 안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침체는 없어요. 정말 경기가 안 좋아서 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약세장의 기록은 아무리 찾아봐도 70년대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경기 침체 상황들을 보면은 일시적으로 빠지긴 했으나 다시 다 오르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의 예외도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그 역발상이라든지 뭐 이런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증거가 많은 것들을 보면 가장 그 암울할 때 이제 사면은 올라갔던 것들은 반드시 좋아졌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그러한 뷰가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결과가 다를 거다라는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이 지금의 상태를 파악할 때 과거와 12번, 15번의 침체와 같은 케이스로 봐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약세장은 전형적으로 어떤 약세장이었냐면 경기가 그 약해지는 건데 경기가 좋아지면 연준이 금리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금리를 올리는 때에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금리를 올리니까 주가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그때하고는 지난번 12번, 15번과는 다릅니다. 지금은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경기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없애기 위해서 올리는 거니까 이유가 달라서 이번에 인플레이션 약세장에서는 결국에는 저는 돌아서는 그 포인트가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금리 인상이 멈춰지거나 네. 아니면 하락하는 그 시점까지는 계속 안 좋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다만 이제 그걸 갖고 침체 정도를 말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바닥이라든지 이런 걸 찾을 때 말하는 거고요. 침체 정도를 감안하는 면에서는 정반대의 얘기가 가능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70년대에 있었던 인플레이션 약세장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그러니까 명목 실적이라든지 명목 지표들은 아직도 굉장히 좋은 걸로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8.3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기업들 실적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매출은 높게 나오는 효과가 그대로 반영되거든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올라가 있는 가격으로 기업 실적을 내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계속 좋은 것처럼 나오는 효과는 70년대에도 있었다는 거고요. 이 모든 것들이 명목으로 표시되는 데에서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좋게 나오는 효과가 섞여서 나오는 거죠. 어떤 지표는 실질 지표, 어떤 지표는 명목 지표로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실질 지표는 침체 지표 중에 컨퍼런스 보드의 그 경기 선행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건 오늘도 발표됐는데 6개월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경기 선행 지수 요거에 따라서 투자의 시점을 잡을 수가 있다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네. 바닥을 다지는 그 그렇죠. 순간 네네. 상승 쪽으로 턴하는 순간이 투자의 순간이다. 네네네. 그 사이클 산업에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조선주니 뭐 철강이니 여러 가지 그 사이클 산업들이 있잖아요. 반도체도 그렇죠. 포함되고. 경기 민감학은. 아직은 그럼 우리가 살 때가 아니다. 많이 싸졌지만. 네네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기존의 전통적인 그런 약세장에서는 걔가 이 컨퍼런스 보드가 말하는 이런 경기 선행 지수가 돌아설 때가 바닥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조선주나 철강주나 이런 건 그때 사야 하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70년대 인플레이션 약세장에서는 이 컨퍼런스 보드가 말하는 이런 그 보드를 통해서 보는 경기 선행 지수보다 금리 바닥이 먼저 왔고요. 희한하게 주식장은 금리 바닥과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승 혹은 바닥 신호를 금리의 인상의 수답 네.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되는 특별한 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의 이유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플레이션 장세의 특징은 명목 지표와 실질 지표가 따로 나오기 때문에 컨퍼런스 보드 같은 게 전형적인 실질 지표 그 경기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 지표는 이미 침체를
말하고 있죠, 지금. 이미 사실상 경기 침체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죠. 네. 저도 거기에 10분 많이 동의하는데 이미 침체 지표들은 침체 단계를 말하고 있죠. 미국 경제 성장률 GDP조차도 지나간 2분기 내내 마이너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럼 왜 침체를 나타내는 지표와 그다음 2분기 기업 실적인데 굉장히 좋게 8% 이상 더 좋아져서 그때 반등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업 실적은 뭐고? 아까 월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가에서 말하는 얕은 침체라고 말하는 근거들이 그런 쪽인 거죠. 아직 좋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과 컨퍼런스 보드나 ISM 그런 지수에서 말하는 미시건 지수에서 말하는 그런 침체 지표는 도대체 왜 같이 나타나는가라고 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인플레이션 약세장에서만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그 인플레이션 약세장의 바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기선행지수 같은 실질 경제지표의 바닥이 아니라 금리 지표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침체는 네네네 그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지금 많이 내렸으니까 산다가 아니라 정말로 사야 될 때는 이 지표 금리 인상이 스톱되거나 인하가 시작되는 그 시점까지는 참고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그럼 언제 사느냐라는 측면을 봤을 때 시장은 그럼 금리가 어느 정도 바닥을 찍은 것 같다고 하더라도 연준이 워낙 강하게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인플레이션도 완전히 정리된 게 아니다 보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그럼 시장이 자신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사도 된다라고 느끼게 될까라고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금리에 관련된 부분 말고 또 하나 침체를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기업 실적이거든요.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아무리 많이 올리더라도 기업 실적이 좋다면 이거는 상쇄하는 거고 예전에 금리가 상승할 때 주가가 반드시 빠진 게 아니라 올라간 적인데 그때는 언제냐? 경기가 좋아서 기업들이 실적이 좋을 때였거든요. 그럼 결국 지금 금리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연준의 최종 목표를 반영했다고 치더라도 기업 실적이 이제부터 반영할 거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의견이라는 거죠. 결국 제가 보기에는 10월 중순부터 진행되는 미국 기업 실적의 발표가 이걸 결정할 거다. 거기에서 만약에 예상대로 혹은 그 이상의 좋은 성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게 오히려 상승의 신호가 될 수도 있고 시장은 자신감을 갖기 시작할 거라 맞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는 제가 생각한 이번에 9월에 이게 제롬 파월이나 연준이 말하는 최고 금리일 겁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조절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도 지금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10월 달, 11월 달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반대로만 안 나타나면 지금처럼 더 강화할 이유는 없어질 테니까 지금이 최고 높은 금리를 제시한 걸 텐데 시장은 그걸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 생각하면서도 못 올라가는 이유가 이제 침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기업들 실적으로 나타날 거다. 이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해소되는 왜냐하면 2분기 때도 좋았고 3분기 때도 좋았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시장은 자신감을 갖고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기업 실적 발표 10월 말 어차피 금리를 스탑하거나 인상 스탑이 되거나 아니면은 인하하는 시점은 적어도 내년 정도가 될 테니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게 이미 들고 있으신 분이라면 네네.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다음번 기업 실적 10월 중순에 발표되는 기업 실적 분위기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거의 개인의 의견에 속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기 성향에 맞게, 네. 환경에 맞게. 침체는 사실 이미 감안해야 될 정도인 거고요. 그 중에 얕은 침체란 말은 사실 그렇게 자주 일어나거나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쪽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말해주는 건 더 하락을 감안해야 한다라는 워딩일 겁니다. 다만 저는 앞부분에 좀 이제부터는 제 의견인 거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약세장은 독특하게도 말씀드린 금리 바닥이 바닥이었다. 라는 거고 신기하게 명목 지표로 나타나는 기업 실적이 70년대에도 생각보다 좋았었는데 이번에 2분기도 그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3분기 기업 실적이 생각보다 좋을 거라고 보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의견은 뭐냐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것들을 있으신 분들 특별히 안전이 개별적이고 막 그런 주식이 아니라면
살 매도 실익이 없을 거다. 이번에 정리했다가 이제 실적을 보고서 그 다음에 다시 사는 매도 실익은 없을 거라고 보고, 그게 아니라 이제 신규 진입을 하려는, 뭔가 새로 하려는 사람은 기다려야 한다, 무조건.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추가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기존의 포지션은 그래 그대로 그냥 참아본다. 그럼 그 다음에 추가로 할 거다라고 하면 이 사람도 10월 중순 이후까지 기다렸다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매도해봐야 실익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여러 가지 충격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에서 더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추가 급락이라고 표현될 만큼의 크게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인플레이션 약세장의 전형적인 특징은 금리가 이제 가장 높았던 고점일 때 그 주가가 빠졌던 거가 먼저 바닥이 오는데, 저는 6월 달에 6월 둘째 주에 있었던 S&P 500 기준으로 보면 3,600선, 이게 바닥이었고, 요번에 만약에 실적에 의해서 조정을 하게 되더라도 이거를 깨지 않는, 그러니까 이걸 깨고 내려가면 그게 베어마켓 랠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르긴 올랐지만 얘를 다음번에 갱신해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보니까, 여기서 올라왔다가 내려오는 정도인데 이게 얘를 깨지 않을 정도니까 여기선 참아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참고하셔서 나는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 한번 잘 고민해 봐야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